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러시아 푸틴 아이누족 독립 지지 선언. 1. 러시아 정부 시베리아 횡단철도 운영권 한국에 넘긴다. 발칵 뒤집힌 일본 상황. 안녕하세요. 아직도 반성의 기미는커녕 과거와 똑같이 더러운 짓거리만 반복하는 일본은 반드시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될 나라입니다. 쿠릴 열도 분쟁, 러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분쟁의 길을 쥐 이들에게서 충격적인 선언이 나왔습니다. 오랜 세월 쿠릴 열도에서 살아온 아이누족. 이들이 일본의 차별에 분노하며 독립운동의 불씨를 피웠다고 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이들의 분노에 일본 정부도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쿠릴 열도를 중심으로 퍼져가는 분쟁의 소용돌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무신 이지양은 동래부에서 살던 양반이었습니다. 그는 숙종 시절 묵과의 급제한 인물이었는데요. 수호청 군관으로 근무하던 그는 부친상을 치른 뒤 부산 인근의 영해로 돌아가기 위해 배를 탔다가 기묘한 모험을 하게 됩니다. 배를 탔던 그는 엄청난 풍랑에 휩싸여 듣도 보도 못한 곳을 가게 되죠. 그가 도착한 곳은 홋카이도 북쪽에 위치한 작은 섬 레분도레문도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충격적인 모습의 한 인물을 보게 되죠. 그는 이전 일본인들과 교류가 있어 일본인의 생활 양식에 익숙한 인물이었는데요. 그조차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생김새였습니다. 그가 만난 인물은 바로 아이누인이었죠. 아이누인에 대한 기록을 남긴 그는 누른 배와 여우 가죽을 두른 이들이었으며 몸에 털이 많고 눈자위가 흰 사람들이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야만인에 가까운 생김새였죠. 실제로 아이누인들은 코카서스 인종 백인에 가까운 골격으로 러시아 민족들과 오히려 유사하게 생긴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아이누인들은 러시아를 거쳐 일본으로 넘어온 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생리학자 제라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DNA 검사를 통해서 이를 증명해냈죠. 이지양은 1년이라는 세월을 표류하면서 아이누족에 대한 기록을 썼죠.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은 표주록에 적힌 내용입니다. 조선인으로서 최초로 아이누족을 보고 이를 관찰한 내용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봐도 다른 생김새 때문에 일본인들은 아이누인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혈과 단일민족을 강조하던 일본인들에게 있어 아이누족은 껄끄러운 존재이자 일본 역사에서 존재하면 안 되는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일본 역사에서 등장한 것은 매우 오래되었는데요. 서기 7세기 무렵 도호쿠 일대에서 에미시라는 이름으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일본인들과 교역을 하면서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하며 그들만의 전통을 계승하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늘어나는 일본인들에게 쫓겨 홋카이도, 더 나아가 쿠릴 열도까지 밀린 이들 아이누인들은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 현재 1만 명 남짓 남아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조직적인 이지매와 차별로 인해 숫자가 줄어든 것인데요. 아이누 민족은 자신들을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인들은 일찍부터 일본 열도의 터전을 잡고 살았던 이들을 열등 민족 취급을 하며 이들과 구별되는 와진화인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누족들은 와진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일본인들에게 억눌리고 고통받은 이들에게 관심을 가진 나라가 갑자기 등장했는데요. 바로 러시아가 이들을 향해 손을 내민 것입니다. 러시아는 부동항을 찾기 위해 태평양에 접해 있는 사할린 섬과 쿠릴 열도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역 근방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아이누족이 러시아에서 넘어온 이들이라는 사실과 이들 민족이 일본인들로부터 차별과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러시아 정부는 일본 정부가 아이누인들에 대한 차별을 금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8년 쿠릴 열도를 찾았는데요. 이때 이례적으로 아이누족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아이누족을 원주민으로 대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영토에 살고 있는 아이누인들이 일본보다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이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아이누인들은 러시아를 지지하기 시작했죠. 당황한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움직임에 반응해 아이누족을 원주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대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요시히데는 아이누 민족이
민족의 명예와 존엄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이들을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일찍부터 아이누족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정치 활동에 나섰는데요. 이들은 2012년부터 아이누 민족당이라는 정당을 세워 아이누인들의 목소리를 일본 정치계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가야노 시게루는 아이누족 최초로 참의원에 당선된 이로서 일본 국회에서 최초로 아이누족 언어로 연설을 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아이누족을 보존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죠. 불행히도 일본인들은 아이누 민족당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면서 아이누족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들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인들에게 있어 아이누족은 귀찮은 벌레 같은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아이누인들도 이 점을 이해했습니다. 이제까지 쌓인 불만과 차별에 많은 아이누인들은 실망했고 결국 이들은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을 피우게 됩니다. 이미 아이누 과격단체들은 아이누 모시리 자치구를 되찾는 회를 통해 독립무장 운동의 씨앗을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쿠릴열도와 사할린 연구원을 주장하며 아이누 독립국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죠. 러시아도 아이누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도 아이누의 주장에 대해 깊이 공감을 했죠. 1947년 일본이 패망한 이후 미국은 아이누 대표에게 독립 의사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이누 독립국가가 실제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민족 자결권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이누는 충분히 독립국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아이누 민족을 원주민으로 인정한 것이나 일본 정부가 아이누 민족을 갑작스럽게 원주민으로 인정하면서 이들을 위한 박물관을 세우겠다고 돌변한 것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로 쿠릴 열도 때문이죠. 쿠릴 열도 근방에 살고 있는 아이누족은 오랜 시간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오랜 문화를 계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현재 러일간 쿠릴 열도 분쟁에서 아이누족이 어떤 한쪽의 편을 들게 되면 분쟁에서 단숨에 승기를 가져갈 수 있죠. 아이누족도 왜 일본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에 질린 이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표시를 한 것이죠. 일본 정부는 아이누의 반발 움직임에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아이누를 인정할 의사는 없기에 이들에게 일본인이라는 정체성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누어를 가르치는 대신 일본어를 가르치고 천황의 아이라는 인식을 심고 있죠.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인들에게 내선일체와 황국신민을 가르치고 한국어를 빼앗고 일본어를 보급하려는 짓과 똑같은 일을 몇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은 없이 민족 말살을 위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누족 역시 과거 일제가 한국인에게 저지른 죄악을 잘 알고 있어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제1동포들을 거두었다고 하는데요. 일본군에게 도망치려는 제1동포들을 보살피며 이들을 아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겪은 아픔을 제1동포들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잔혹한 행동으로부터 고통받은 아이누족들이 진정으로 독립해서 그들만의 국가를 만들기를 바라며 독립을 염원하는 아이누족들이 평화를 되찾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무조건적인 지원은 일본을 극도로 질투하게 만든다.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주요 협상 대상자를 둘러보던 중 눈에 띄는 어떤 국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과거 한국은 부산부터 모스크바까지 이르는 광대한 철도 사업에 예전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와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한반도 종단 철도를 연결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물류 혁신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물적 교류 및 인적 교류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철도로 이 유라시아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 일찍부터 한국은 러시아에게 남북러 삼각경제협력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과 한반도 종단철도 TKR 연결 사업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기술, 인력 교류를 약속한 바 있었죠. 푸틴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의 경제 개발에서 가장 문제였던 자원과 기술을 한국이 제공함으로써 러시아는 상당 부분의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어서 서로 원원인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 철도공사 RZD 역시도 한국과의 협력을 바라고 있었죠. 협력에 있어 최상단에 위치한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을 지적했죠. 또한 노후화되고 있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보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를 위해 친환경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을 특별하게 강조했습니다.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러시아 철도공사가 교체 작업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아시아 국가로 물류를 보다 빠르게 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말하며 노골적인 구애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적극적인 공세에 크렘린에서는 처음에 생각했던 민영화 계획 대신 한국에게 시베리아 철도의 운영권을 맡기자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러시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보다 한국에게 아예 운영을 맡겨 러시아는 이득을 챙기자는 계산인 것이죠. 한국이 시베리아 철도를 가져간다면 러시아는 당장 필요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한국 입장에선 유라시아 철도 구상을 완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쁠 게 없는 상황. 사실상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는 완전히 일치한 상태입니다.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북한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요. 북한의 협력 없이는 철도 연결은 꿈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은 주적이 아니다라 말하며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이전과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북한도 코로나로 인해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미래 먹거리에 눈을 돌렸는데요. 당장 현금을 얻을 수 있는 남북한 철도 사업에 북한도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연락망 복구도 다시 추진되면서 훈풍이 불고 있는 한국과 북한. 단절되었던 철도 사업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죠. 명분과 이익이 있기에 북한에서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당황한 국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애초부터 러시아는 한국이 아닌 일본에게 먼저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일본까지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었던 것이죠. 2016년 러시아 정부는 타타르 해협 구간 약 7km와 사할린에서 혼카이도를 잇는 소야해협 약 42km 구간의 다리 또는 터널을 건설해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혼카이도까지 잇자는 제안을 일본 정부에게 했습니다. 푸틴은 시베리아 철도를 일본 화물로 가득 싣게 되는 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섞인 발언을 하며 일본과의 협력을 바랬습니다. 일본 정부도 검토 중이라며 일견 긍정적인 입장을 러시아에게 보냈었죠. 일본도 지속적으로 한국에게 한일의 저터널을 요청하면서 연결을 원했던 상황이었는데 뜻밖에도 러시아가 선뜻 철도 연결을 제안하면서 굴러들어온 복을 잡았었죠.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쿠릴 열도 분쟁으로 인해 러일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이죠. 쿠릴 열도를 반환하지 않겠다고 하는 강경한 푸틴에 맞서 일본 총리는 지속적으로 쿠릴 열도 섬 반환을 요청했고 결국 정치적 갈등 덕분에 시베리아 철도를 혼카이도까지 연결하자는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들어온 복을 차낸 일본과 달리 한국은 적극적인 제안으로 러시아와 협력을 이어가면서 유라시아 횡단 열차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다는 소식에 일본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